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5, 6월 요약집 강의까지 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마지막 이론 강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은 기출문제도 풀으셨고요. 거기에 앞서서 이제 총정리 이론 강의를 한 번 정도 들으셨고요. 당연히 또 복습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요약집 강의를 하는 의미는 그동안에 우리가 총정리 이론 과정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이제 핵심을 뽑아서 빠르게 이제 일순환을 하면서 최종 점검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주는 이제 5육을 가지는 한 주는 이론 요약 강의를 진행하고요. 또 다음 주 한 주는 문제풀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한 주는 먼저 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문제로 다시 확인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가장 그 효율적인 방법으로 커리큘럼이 이제 5, 6월, 7, 8월 과정이 마련됐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그 토지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뭐죠?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자, 국토교육부부터 네, 하나씩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 요약집에 보시면은 10페이지 보시면 그 용어 정의 부분이 나와 있죠. 관련된 내용은 네, 직접적으로 강의를 들으지는 않고요. 나중에 그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 번 더 용어 점검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전부 공부했던 내용이고 또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니까 자, 여러분 교재는 바로 16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자, 교재 16페이지를 펼쳐 두시고 네, 잠깐 앞을 보실까요? 네. 자, 저희들은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공급의 기본법을 이제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들이 학습할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약칭해서 이제 저희들 국토계획법이다라고 하게 되죠. 네, 자, 이 국토교육법의 그 양대 산맥, 이 법을 구성하고 있는 양대 산맥 중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제 국토계획, 행정계획이 이 법의 하나의 중심축이 되죠. 네. 자, 행정계획이 하나의 중심축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국토의 개발과 토지의 이용, 그리고 토지 보존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그 서울시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땅 사서 형질 변경 공사하고 건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은 네, 관할 시청군주로부터 허가를 받게 합니다. 그 개발 행위 허가 제도가 또 하나의 국토교육부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이 돼요. 그래서 행정계획에 관한 법이면서 그리고 개발 행위에 관한 법, 개발 행위 허가 제도에 관한 법이 국토교육부다. 그렇게 이미 이제 학습을 하셨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국토교육부에서 공부하게 될 국토계획,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고 또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또 국토를 보존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의 체계, 그 체계를 잠깐 복습을 할까요? 자, 국토교육법상 국토계획 체계는 제일 먼저 이제 상징적으로 국가계획이 있죠.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국가계획이 있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표적으로 국토교통장이 되겠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방향과 그 기본 어떤 이념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이제 국가계획이 되고요. 자, 그 국가계획을 상비계획으로 해서 이제 국토교육법에 의해서 자, 광역계획권 단위로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된 행정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강의를 들을 때 같이 대답이 나오고 이제 내용이 익숙하다면은 그동안에 총정리 이론 강의를 네, 잘 들으신 거 맞으시죠? 네. 자, 그다음에 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네, 일단은 광역계획권이 이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안에는 네, 한 개 한 개의 도시와 군들이 포함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성의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우리는 광역계획권이다라고 했고요.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광역계획권 안에는 한 개 한 개의 도시와 군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의 도시, 하나의 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계획됩니다. 자, 이렇게 도시 또는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좋아요. 그렇게 대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도시군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모든 도시는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서울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 평창군은 군 관할구역 단위로 군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네, 이렇게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군 단위의 군 계획을 합하여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합하여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네,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이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네,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 지금 그 인생의 계획이 있죠. 네, 2023년도 여러분의 인생 계획은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2023년도에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2023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23년도에 개업을 하고 창업을 해서 자, 이 부동산 시장에서 첫 번째 2024년 첫 해에는 연봉 1억,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차에는 연봉 2억, 3년 차에는 연봉 3억 이상을 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여러분 인생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이렇게 인생도 단기 계획과 중기 계획 그리고 장기 계획이듯이 이 도시 계획도 장기 계획과 중기 계획으로 부문별 계획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기본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설계합니다. 기본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설계하고 그리고 그 도시와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될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도시군 기본계획과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을 학습하셨는데 기본계획은 네,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아니고 네, 이렇게 장기적인 방향을 지시합니다. 방향. 그렇죠. 그래서 도시와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면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 그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라고 해서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대상 6개를 저희들은 이미 수차례 학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 그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1번이 뭐죠? 자, 그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솔직히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 내용 6개는 여러분 다 생각이 당연히 나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지구라는 거. 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보호구역과 시가 와주는 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용도구역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땅의 용도를 구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용도 분류라고 하는데, 자, 그때 용도 분류를 할 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그리고 용도구역으로 분류를 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 지정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새로 지정하고 또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공부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자, 이제 용도 지역, 나중에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은 용도 지역에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시 들어가서 용도 지역의 개요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 위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종류 몇 개죠? 21개 용도지역을 배우게 되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고요. 그 중에서 도시적과 관리적은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되죠. 이렇게 세분되면은 도시적 안에 16개, 관리적 3개, 그리고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도시적 밖에 5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는 21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21개 용도지역별로 21개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들을 이미 우리는 공부를 한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있죠.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세분되고요. 일반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이 가능했죠. 그리고 준주거지역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지정 목적. 1종 전용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전용 용도지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이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역세권, 강남역 주변과 같은 역세권에 있는 주택지는 주로 일반 주거지역이 되고, 그리고 저 마을버스 타고 40분 정도 산 쪽으로 올라서 산 아래 숲지권에 있는 아파트와 주택지는 전용주거지역, 그렇게 공부를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그 21개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 땅 사면은 그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일정한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받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죠? 용도지역 안의 행위 제한,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이라고 학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 땅을 샀어. 어떤 용도지역에 땅을 사면은 대지 면적의 전체를 건축할 수 없죠. 그때 건축 면적, 그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도록 건축 면적을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죠? 네, 대지 면적의 50% 이하로 건축해라. 자, 그럼 이렇게 자,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 가능한 면적을 결정하는 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 그렇게 학습하신 거죠. 그 다음에 자, 내국이 어떤 용도지역에서 대지를 취득했을 때 그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높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높이를 규제받게 됩니다. 그 높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규제를 위한 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용적률 이렇게 되죠. 그럼 나중에 이제 건폐율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용적률을 또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행위 제한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또 세부적으로 나무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보호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시간에는 우리 국토교육의 가장 중심축이 행정교육이고 국토교육법상 행정교육의 전체적인 어떤 숲, 국토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의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호하는 방법으로 이제 오늘 첫 시간의 강의를 풀어갈까 하는 거죠. 좋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편, 용도구역편도 마찬가지로, 용도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부적인 학습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구성된 법이 이제 국토교육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공관리계획 내용 3번, 세 번째가 도시공관리계획은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에다가 이 기반시설 설치하고 네, 정비,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공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이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행정계획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반시설이라 하면, 그렇죠.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로, 상하수도, 학교, 철도, 공항시설, 그죠? 도로 등이죠.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이 기반시설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도시 기반시설,
지역과 군적의 토지 위에다가 새로 설치하거나 정비 개량을 위한 정책으로 입안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 생산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자, 도로나 지하철 등 기반시설 중에서 그 설치에 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고시된 시설, 즉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지하철 등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제가 아까 용어 정의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제도 속에서 하나씩 점검합니다라고 했죠. 그것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죠. 그리고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지하철을 만들고 한강대교를 설치하고 공원을 만들고 이런 것은 전부 서울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때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계획에 해당하잖아요. 도시군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계획으로, 즉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 도시군계획 사업을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죠.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에는 첫 번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4년 전에 시험 문제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됐어. 예를 들면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됐어. 이 도로가 있었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도로가 있었어. 저 위에는 갑의 토지였고요. 밑에는 갑과 을의 토지였어. 갑과 을의 토지가 있었다고. 이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기존의 도로가 좁으니까 도로를 확장해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도로는 기반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럼 기반시설 설치는 무엇으로 결정하죠?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로 설치를 결정하여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 도로는 기반시설이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그때부터 이 도로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명칭이.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결정된, 즉 도로 설치가 결정된 이 갑과 을의 토지의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을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하잖아.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우리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도시 주변에 철도 용지, 그죠? 그리고 뭐 한강대교 건설 용지, 공원 용지, 학교 용지 등으로 고시된 땅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묶이게 된 거잖아요. 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 행위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자,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고시된 갑과 을의 토지에서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외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이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제일 먼저 몇 년을 배웠죠? 여기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제일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해놓고, 즉 갑과 을의 토지에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해놓고 2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됩니다. 2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되고,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부지, 즉 갑과 을의 토지에서는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다. 그렇게 했죠. 그때 2년 미집행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그리고 가설건축이 아닌 건축물의 개축 또는 개축 또는 재축, 그리고 이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될 수 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을 해놓고 갑과을의 토지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을 해놓고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된 거죠. 10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된 경우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무엇을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누구에게? 관할 시청 군청. 그래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지 매수 청구는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때 매수 청구를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으로서는 그때부터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매수 청구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매수 대상 토지를 결정하여 알린 경우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 단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매수 거부죠. 그 다음에 매수 결정을 알리고 2년 내에 매수하지 않고 있어. 2년이 지나도 매수하지 않고 있어. 매수 지연이죠. 자, 매수 거부 또는 매수 지연 시에는 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즉 갑과 을의 토지에서 3층 이하인 단독주택, 3층 이하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될 수 있잖아. 그리고 공작물 설치는 허가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갑과 을의 토지의 도로용지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을 했어. 사업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 그 다음에 20년이죠. 2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면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갑과 을의 토지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한 결정고시의 효력은 실효된다.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방법 등은 이제 국토교육부에서 직접 규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국토교육부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편을 따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게 돼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이죠?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신도시 개발,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세 가지 방법.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가 국가 등 공공시행자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이 만든 조합 중에서, 도시개발 조합 중에서, 즉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구로 사업을 결정하지만 그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지, 환지 방식으로 할지, 혼용 방식으로 할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누구를 지정할지, 그리고 그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국토교육법을 규정하면 법이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따로 개별 법률을 만들어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무슨 법이죠? 도시개발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결정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구로 사업을 결정했지만 사업의 방법, 사업 시행자, 사업 절차 등은 별도로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서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사업 시행자 지정, 그리고 사업 시행 절차를 도시개발법에서 별도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법은 도시개발법이 되죠.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법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법이죠. 이 법이 뭐죠? 국토교육법이죠. 국토교육법에서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 방법을 학습하게 되죠. 그래서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법은 국토계획법이 되고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법은 도시개발법이 되고요. 정비사업에 관한 법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되는 거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은 몇 가지 사업이 있죠? 세 가지가 있잖아. 그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정비 사업이고 그 정비 사업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는 거죠. 결정이 되면은 그 정비 사업의 종류 세 가지죠. 정비 사업의 종류, 정비 사업의 방법, 정비 사업별 사업 시행 방법, 그리고 정비 사업별 사업 시행자, 정비 사업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토교육법의 하위 법률들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국토교육법의 숲, 앞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하게 될, 약 4주 정도 공부하게 될 국토교육법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총정리 이론 과정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숲보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이 무엇일까요? 네, 다섯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 서울시면은 서울시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죠.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죠? 지구 단위.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도시나 군 관할 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도시군 계획이라면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이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된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적인 이론 과정에서 배우기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그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서 고시하잖아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하면은 그다음부터 몇 년이죠? 3년 내에 그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을 결정 고시해서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그 결정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개발되고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결정 고시되면은 그날부터 몇 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죠? 그렇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그 결정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행정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5개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은 아마 제가 그 서울의 강남의 삼성동 한전 부지의 그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개발 입지 규제,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했죠.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 계획을 결정을 해서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 계획을 결정하고, 이 행정 계획에 의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 규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행정 계획으로 규제가 완화가 보장이 되는 거죠. 행정 계획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지정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한 사항.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해제가 되는 거죠. 풀리게 되는 거죠.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가 용도별로 29개인데,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29개의 용도가 오면서 그 용도 제한이 풀리니까, 해제가 되니까 사업성 있는 것, 돈 되는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서 입지 규제 최소에서 건축할 때 대지 면적의 최대한의 건축이 가능해지죠. 건폐율이 완화되니까. 그리고 용적률이 완화되니까 최대한 높게 건축할 수 있잖아.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고,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도시공관리구로 지정과 변경이 결정 고시된 지역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무엇이라고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국토교육법상 국토계획 체계, 국가계획부터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전체를 통해서 앞으로 국토교육부에서 어떤 테마들을 우리가 학습하게 될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드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게 될 행정계획에는 이제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리고 도시군계획에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있고, 그 도시군관리계획 안에 지구단위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국가계획부터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까지 이 행정계획의 관계는 상하 수직적 관계예요. 즉 상위계획과 하위 행정계획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되죠. 적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상호 충돌하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 6가지 정책을 위반할 때는 도시군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니까 도시군기본계획의 지침에 맞도록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 6가지 정책이 도시와 군 단위로 정책으로 위반되고 결정 생산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국토교육법상 국토계획 전체적인 체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행정계획이 전체적으로 상하 관계로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국토교육법의 행정계획의 숲보기 전체를 한눈으로 봤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국가계획은 우리 시험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국가계획을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죠. 법률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이제 국가계획으로 한다. 네, 국토계획 체계상 최고의 국토계획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 거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도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지정돼야 되죠?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광역계획권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 중에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요약집이 편집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활용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지금 16페이지 교재가 펼쳐져 있는 거 맞죠? 네. 자, 16페이지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부터 이제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되죠. 뭐. 광역도시계획과 국가계획 관계. 국가계획이 상위계획이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있어야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국가계획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두게 된 거죠. 그래서 이해하면은 읽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일까? 어휘부터 같이 볼까요? 교재 보시면은, 여러분 교재 16페이지죠. 자, 지정된 광역계획권,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계획 관계 읽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당연하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계획이 무엇이 우선한다? 그렇죠.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의 지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자, 앞을 봐주실까요?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위, 광역계획을 학습해 볼까요? 네. 광역계획권이죠. 광역계획권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네, 광역계획권. 거의 뭐 1년에 한 번 정도 매년 출제에 이제 반영이 되는 영역이에요. 네. 자, 첫 번째. 여러분,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고요. 인근의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파주, 연천, 경기도 파주, 연천군이 있습니다. 파주, 연천군이 있다. 네. 자, 이렇게 네 개의 도시와 군을 묶어줍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경기도 파주시예요. 경기도 파주시. 여기는 경기도 연천군이에요. 경기도 연천군이죠. 이렇게 묶어도 무엇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인접한 두 개 이상의 도시나 군 간하고요.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 광역계획권이라고 불러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광역계획을 누가 지정하는지. 제일 중요한 건 지정권자죠. 너무 중요한 거죠. 딱 두 가지 경우죠. 보십시오. 자, 왼쪽은 서울특별시고 오른쪽은 고양시, 연천군, 파주시니까 경기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그치면은 이때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죠?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어느 한쪽에 서울시장, 즉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관할을 넘어버렸잖아. 경기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관할을 넘어버렸잖아.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은 그 위에 누구죠?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광역계획을 지정하게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역계획은 누가 지정하죠? 시도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서 광역계획을 지정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주, 연천은 같은 경기도 관할구이죠. 광역계획은 같은 도 관할구이야. 그러면은 파주시랑 연천군수 어느 한쪽에도 지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파주와 연천이 포함된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입니까? 광역시입니까? 경기도입니까? 경기도에서 이때는 경기도지사, 관할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게 되죠. 그래서 광역계획은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 관할구역에 도시와 군을 묶은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 그래서 광역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아닌 뭐 시장이나 군수, 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을 지정을 했죠. 그리고 광역계획 지정 절차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잠깐만요. 그러면 서울, 경기도, 고양, 연천, 파주시를 묶으면은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계획을 지정해야 되잖아. 하려면 당연히 이 광역계획이 지정되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 시당 군수로부터 뭐 해야 되죠?
의견 들어야 되죠. 광역계획은 지정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죠. 자, 서울과 파주, 연천, 경기도, 고양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이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관할 시도지사, 시당구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의견 들어야 되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맞죠?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 전문가, 도시계획,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것이.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는 거죠. 지정하면 어떻게 되죠?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장구석의 지정 사실을 비밀해야 됩니까? 통지해야 됩니까? 통지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의심지통,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하면 관계되는 시도지사, 지방구석에게 지정 사실을 통지해 알려야 한다. 자연스럽잖아. 그걸 뭐 외울 필요는 없잖아, 단순히.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광역계획원의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그리고 광역계획원의 지정 절차를 설명드렸죠.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하면은 통지해서 알린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지정 절차, 여러분 교재 17페이지, 네, 제가 3번, 가로 3번을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재 17페이지 봅니다. 가로 3번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은, 자, 그 광역계획에 관계되는 시도지사, 시당구세 의견을 듣고,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줄 것이고, 심의 동그라미,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은 관계중앙행정위원장, 그리고 관계된 시도지사, 시당구세 역시 의견 동그라미, 의견을 듣고 도지사가 지정하니까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죠.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특히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그 행정계획 체계를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죠. 중앙정부가 있죠. 중앙정부는 어디죠? 가장 대표적으로 중앙정부를 하면 공법시험에 중앙정부는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관계중앙행정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대표적으로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정부가 되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가 있죠. 광역자치단체가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 광역자치단체고 기초자치단체는 둘 모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다는 거죠. 그때 광역자치단체는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특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도, 그리고 제주도가 아닌 도, 여기까지를 광역자치단체라고 하고, 특별시장, 광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시장, 도지사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시도지사라고 했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어디죠? 시, 군, 구 되죠. 시군구. 그죠? 그럼 이때 시는 무슨 시죠? 여기 봐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도시는 여기 와야 되죠. 그죠? 그리고 구는 군이고, 구는 행정구가 아니고 자치구니까 예, 지방 법률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네, 인정하는 자치권이 인정되는 구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성남시 분당구, 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뭐 단원구 이런 것은 행정구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이 없고요.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이제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여기 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이 있는 구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구청장을 선거로 뽑는 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정조직 체계에서. 그래서 아까 광역계획은 시도에 걸치면은 어느 한쪽에 시장과 도지사가 지정을 못하니까 위에 누가 지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광역구역에는 같은 도 관할구역에 시군을 대상으로 하면은 시군이 포함된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 도 어디죠? 도니까 관할 도지사가 지정 이렇게 입법이 이루어지는 입법 원리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네. 일단은 첫 시간에 자 국토교육급상 국토교육체계 숲보기를 전체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원의 지정과 지정 절차 등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잠시 휴식하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교육으로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네.